엄마, 그거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젓가락을 든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뱃속에 들어가지도 못한 갈비찜은 그날 제 인생의 중심을 뒤흔들었던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선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 대구 동구에 혼자 살고 있는 김정자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저를 평범한 시어머니라 부를지 모르지만 이제는 누구도 제게 그런 수식어를 쉽게 붙이지 못할 겁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며느리가 해준 갈비찜 하나 때문입니다. 그날은 그랬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화요일 아침, 오전 10시 12분쯤이었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에 갈비찜 해드릴게요. 드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해드릴게요. 그 짧은 5글자가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아이고, 뭐 그런 걸 다 하노. 바쁠 텐데. 괜찮아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괜히 거울도 한 번 더 봤습니다. 세수하고 연지곤지도 살짝 찍고 평소엔 잘 안 하던 립스틱도 발라봤습니다. 저녁을 기다리며 몇 번이고 시계를 봤던 것 같아요. 오후 6시가 되자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섰습니다. 손엔 커다란 냄비 하나. 어머니 갈비찜이에요. 막 완성됐어요. 뚜껑을 여는 순간 집안 가득 달큼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갈비의 윤기가 번들거리며 감자와 당근이 잘 익은 모습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와, 이게 다 너 혼자 만든 거야? 네, 오래오래 사셔야죠. 어머니 건강하셔야 하니까요. 그 말에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처음 느껴보는 정겨운 말이었거든요. 그렇게 젓가락을 들고 조심스레 갈비 하나를 집어 올렸습니다. 입에 넣으려는 찰나 현관문이 벌컥 하고 열렸습니다. 엄마, 그거 드시면 안 돼요. 아들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신발도 제대로 못 벗은 채 제게 달려와 젓가락을 낚아챘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이게 뭐라고? 엄마, 그거 며느리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뭐라고? 무슨 조사를? 그 음식에 뭘 넣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걸로 조사받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에 넣지도 못한 그 갈비찜 하나가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냄비 속 갈비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제 손엔 아직 젓가락이 들려 있었고 젖은 눈동자에 비친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우리 둘. 부엌 조명이 희미하게 등을 비췄고 바닥엔 아들이 벗어 던진 구두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했어요. 그 사람이 엄마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이상해졌고 혼자서 뭘 자꾸 끓이고 있었어요. 제가 쓰레기 봉투를 확인해 봤는데 그가 내민 핸드폰에는 사진 몇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 라벨이 벗겨진 약병, 곰팡이가 핀 채소, 엄마 저게 갈비찜 재료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직접 버린 봉투에서 꺼낸 겁니다.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저는 지금 막 입에 넣으려 했던 겁니다. 아들은 말없이 현관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며느리가 누군가에게서 검은 봉투를 받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정과도 있었대요. 과거에 전 시어머니랑도 갈등이 심했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가 본 그 미소는 다 거짓이었단 말이야? 그날 밤 조명이 꺼진 부엌에서 저는 냄비 속 갈비찜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갈비 한 점 입에 대지 않았는데도 속이 메스껍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자 돌아오지 않을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꺼졌고 찬장 위 조명 하나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냄비 안에 갈비찜은 식어 있었고 제 손에는 여전히 젓가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그깟 음식 하나에 손이 왜 이리 떨릴까? 입에도 대지 못한 음식에 왜 이렇게 속이 뒤집힐까? 하지만 그건 단순한 음식 때문이 아니었죠.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경찰서에서 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저는 물끄러미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묻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고소했단 말이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난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끝까지 확인할 겁니다. 그 말이 너무 무섭게 들렸습니다. 내가 아끼던 아이들, 한때 가족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뉘어 버렸다는 게 며느리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가 아니다. 단순한 실수다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고기가 상했는지도 몰랐고 약병은 예전부터 있던 거라며.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영상과 아들이 제출한 쓰레기 봉투 속 내용물들은 그 말을 믿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에서는 누군가와의 수상한 대화도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그 노인 멀쩡한 척하더니 아직도 멀쩡하네. 이번엔 확실히 숨길 거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 노인이 나였을까요? 며칠 뒤 경찰로부터 아들이 받아온 자료 봉투 하나가 제게 전달됐습니다. 두툼한 종이 뭉치 안에는 며느리의 과거 주소지, 전 남편과의 이혼 기록, 정신과 치료 이력, 심리 상담 내역, 그리고 몇 줄의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 전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경찰 출동 이력 있음. 금전적 요구 거절 후 가정 내 폭력 정황 발생. 정신불안으로 약물 복용 권고받았으나 치료 중단. 서류를 넘길수록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마치 그 종이마다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는 것 같았죠. 그 아이가, 손주를 낳아준 그 아이가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단 한 줄도 몰랐다는 사실에 저는 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방에서 손주 민서가 자고 있었습니다. 이틀째였죠.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할머니 집에서 만화책을 읽으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사람의 아이란 이유로 그 웃음까지 의심해야 하는 걸까요? 엄마, 고소는 꼭 해야 해요. 안 그러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아들의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자꾸만 손주에게 가 있었습니다. 내가 고소를 하면 그 아이는 엄마를 감옥에 보낸 아이가 되겠지. 민서는 엄마 없는 아이가 되겠지. 고민 끝에 저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정자님, 이건 단순한 시댁 갈등이 아닙니다.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가 가능하고 정황상 살인미수로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랑 인연을 끊고 살겠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저녁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제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 앞에도 얼씬 마세요.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짐짝 같은 존재였단 걸
왜 이제 알았을까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짐작, 그 단어 하나가 10년 가까이 함께한 시간들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로 휴대폰 번호를 해지했고 주소지도 이전했으며 제 명의로 돼 있던 재산 목록도 정리했습니다. 아들과의 공동 명의였던 시골 땅, 사실 그곳은 30억 원에 달하는 재개발 예정지였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땅 문서를 금고 안에 넣고 변호사를 통해 한 통의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 땅은 김정자 명의이며 증여 및 상속 예정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접근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모든 인연을 끊고 산속 전원주택으로 들어갔습니다. 휴대폰도 사람들과의 연락도 모두 끊고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내리며 조용히 살아갔죠. 하지만 그렇게 조용히 살기로 마음먹은 지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등기소로부터 이상한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자님, 며느리 측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 땅이 그냥 밭이 아니라 30억 원짜리 금덩어리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건 단지 땅이 아니라 제 마지막 존엄이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있던 제 손에는 아직도 젓가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갈비찜은 식어 있었고 조용한 부엌엔 냄비 안에서 흘러나온 짭조름한 냄새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갈비 한 점도 입에 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몇 시간째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붉어진 눈으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며칠 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그 사람이 엄마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고 냉장고 앞에서 혼잣말도 하고 무언가를 끓이곤 했는데 그냥 이상했어요. 그는 망설이다가 휴대폰 사진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엔 곰팡이가 핀 채소,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난 고기, 그리고 라벨이 떼어진 약병 몇 개가 투명한 지퍼백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거 쓰레기 봉투에서 제가 꺼낸 거예요. 다 그 사람이 갈비찜 만들 때 쓴 것 같아요. 그 순간 속이 울렁이고 어지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며느리가 만든 갈비찜이 맞는 걸까요? 아들은 말없이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현관 앞 CCTV였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는 누군가에게서 검은 비닐봉투를 건네받고 주변을 살핀 뒤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동작, 익숙한 듯 빠른 걸음. 그리고 그 영상과 함께 아들이 꺼낸 경찰 조사 서류. 며느리가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여전히 상해미수 혐의로 조사 중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엔 덜 마른 설거지통과 채 꺼내지 않은 갈비찜 냄비가 그대로였습니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고소하셔야 해요.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이건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며느리 얼굴과 손주 민서 얼굴이 뒤엉켜 떠올랐습니다. 내가 고소를 하면 그 아이는 엄마를 감옥에 보낸 손주가 될 텐데 민서는 엄마 없는 아이로 살아가야 하고 그 애를 나는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애가 매번 할머니 집에 오면 할머니 여기 간장계란밥 해줘요 하며 밝게 웃던 얼굴이 내 기억 속에 너무 또렷했으니까요. 며칠 뒤 경찰 조사 서류를 정리하던 아들이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엄마, 이건 알고 계셔야 해요. 봉투 안에는 며느리의 과거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소 변경 이력,
전 남편과의 이혼 사유, 그리고 가장 밑장에 쓰인 한 문장. 과거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가정폭력 및 독성물질 관련 의심 정황 접수 이력 있음.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동안 조용하고 순한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모른 채 살았던 건지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민서를 안고 있는 사진, 설날에 세배하던 사진, 제 생일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던 사진까지. 언제부터였을까? 저 눈빛 속에 감춰진 걸 나는 왜 몰랐을까? 결국 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형사는 저를 말렸습니다. 할머니,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고소를 하셔야 처벌이 가능해요. 안 그러면 다시 피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 대구 동구에 혼자 살고 있는 김정자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저를 평범한 시어머니라 부를지 모르지만 이제는 누구도 제게 그런 수식어를 쉽게 붙이지 못할 겁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며느리가 해준 갈비찜 하나 때문입니다. 그날은 그랬습니다. 별다를 것 없는 화요일 아침, 오전 10시 12분쯤이었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에 갈비찜 해드릴게요. 드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해드릴게요. 그 짧은 5글자가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아이고, 뭐 그런 걸 다 하노. 바쁠 텐데. 괜찮아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그 한마디에 괜히 거울도 한 번 더 봤습니다. 세수하고 연지곤지도 살짝 찍고 평소엔 잘 안 하던 립스틱도 발라봤습니다. 저녁을 기다리며 몇 번이고 시계를 봤던 것 같아요. 오후 6시가 되자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섰습니다. 손엔 커다란 냄비 하나. 어머니 갈비찜이에요. 막 완성됐어요. 뚜껑을 여는 순간 집안 가득 달큼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갈비의 윤기가 번들거리며 감자와 당근이 잘 익은 모습.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와, 이게 다 너 혼자 만든 거야? 네, 오래오래 드셔야죠. 어머니 건강하셔야 하니까요. 그 말에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처음 느껴보는 정겨운 말이었거든요. 그렇게 젓가락을 들고 조심스레 갈비 하나를 집어 올렸습니다. 입에 넣으려는 찰나 현관문이 벌컥 하고 열렸습니다. 엄마, 그거 드시면 안 돼요. 아들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신발도 제대로 못 벗은 채 제게 달려와 젓가락을 낚아챘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이게 뭐라고? 엄마, 그거 며느리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뭐라고? 무슨 조사를? 그 음식에 뭘 넣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걸로 조사받고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에 넣지도 못한 그 갈비찜 하나가 제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냄비 속 갈비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제 손엔 아직 젓가락이 들려 있었고 젖은 눈동자에 비친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울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우리 둘. 부엌 조명이 희미하게 등을 비췄고 바닥엔 아들이 벗어 던진 구두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했어요. 그 사람이 엄마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이상해졌고 혼자서 뭘 자꾸 끓이고 있었어요. 제가 쓰레기 봉투를 확인해 봤는데 그가 내민 핸드폰에는 사진 몇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 라벨이 벗겨진 약병, 곰팡이가 핀 채소. 엄마 저게 갈비찜 재료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직접 버린 봉투에서 꺼낸 겁니다.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저는 지금 막 입에 넣으려 했던 겁니다. 아들은 말없이 현관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며느리가 누군가에게서 검은 봉투를 받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전과도 있었대요. 과거에 전 시어머니랑도 갈등이 심했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내가 본 그 미소는 다 거짓이었단 말이야? 그날 밤 조명이 꺼진 부엌에서 저는 냄비 속 갈비찜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갈비 한 점 입에 대지 않았는데도 속이 메스껍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자 돌아오지 않을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꺼졌고 찬장 위 조명 하나만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냄비 안에 갈비찜은 식어 있었고 제 손에는 여전히 젓가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그깟 음식 하나에 손이 왜 이리 떨릴까? 입에도 대지 못한 음식에 왜 이렇게 속이 뒤집힐까? 하지만 그건 단순한 음식 때문이 아니었죠.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이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경찰서에서 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저는 물끄러미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묻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고소했단 말이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난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끝까지 확인할 겁니다. 그 말이 너무 무섭게 들렸습니다. 내가 아끼던 아이들, 한때 가족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뉘어 버렸다는 게 며느리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가 아니다. 단순한 실수다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고기가 상했는지도 몰랐고 약병은 예전부터 있던 거라며.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영상과 아들이 제출한 쓰레기 봉투 속 내용물들은 그 말을 믿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에서는 누군가와의 수상한 대화도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그 노인 멀쩡한 척하더니 아직도 멀쩡하네. 이번엔 확실히 숨길 거야.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 노인이 나였을까요? 며칠 뒤 경찰로부터 아들이 받아온 자료 봉투 하나가 제게 전달됐습니다. 두툼한 종이 뭉치 안에는 며느리의 과거 주소지, 전 남편과의 이혼 기록, 정신과 치료 이력, 심리 상담 내역, 그리고 몇 줄의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 전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경찰 출동 이력 있음. 금전적 요구 거절 후 가정 내 폭력 정황 발생. 정신불안으로 약물 복용 권고받았으나 치료 중단. 서류를 넘길수록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마치 그 종이마다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 있는 것 같았죠. 그 아이가, 손주를 낳아준 그 아이가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단 한 줄도 몰랐다는 사실에 저는 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방에서 손주 민서가 자고 있었습니다. 이틀째였죠.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할머니 집에서 만화책을 읽으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사람의 아이란 이유로 그 웃음까지 의심해야 하는 걸까요? 엄마 고소는 꼭 해야 해요. 안 그러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아들의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자꾸만 손주에게 가 있었습니다. 내가 고소를 하면 그 아이는 엄마를 감옥에 보낸 아이가 되겠지. 민서는 엄마 없는 아이가 되겠지. 고민 끝에 저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정자님, 이건 단순한 시댁 갈등이 아닙니다.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가 가능하고 정황상 살인미수로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형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랑 인연을 끊고 살겠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저녁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제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 앞에도 얼씬 마세요.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짐짝 같은 존재였단 걸 왜 이제 알았을까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짐짝, 그 단어 하나가 10년 가까이 함께한 시간들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로 휴대폰 번호를 해지했고 주소지도 이전했으며 제 명의로 돼 있던 재산 목록도 정리했습니다. 아들과의 공동 명의였던 시골 땅, 사실 그곳은 30억 원에 달하는 재개발 예정지였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 땅 문서를 금고 안에 넣고 변호사를 통해 한 통의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 땅은 김정자 명의이며 증여 및 상속 예정이 없음을 통보합니다. 접근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모든 인연을 끊고 산속 전원주택으로 들어갔습니다. 휴대폰도 사람들과의 연락도 모두 끊고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내리며 조용히 살아갔죠. 하지만 그렇게 조용히 살기로 마음먹은 지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등기소로부터 이상한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자님, 며느리 측에서 토지 소유권 이전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 땅이 그냥 밭이 아니라 30억 원짜리 금덩어리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건 단지 땅이 아니라 제 마지막 존엄이었습니다. 그날 밤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있던 제 손에는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소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 인연을 끊겠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조심하세요. 접근금지 신청도 함께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며느리는 그 후 단 한 번의 사과 없이 문자 한 통만 남겼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 근처 얼씬 마세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짐짝처럼 지내놓고 이젠 피해자인 척하네요. 짐짝, 그 단어 하나가 10년 넘게 쌓아온 정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휴대폰을 해지했고 주민등록 이전을 신청했고 변호사를 찾아가 공동 명의였던 재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 땅은 내가 젊을 때부터 묵묵히 지켜온 30억 가치의 재개발 예정지였습니다. 그 애들이 그 가치를 알고 노리기 전에 내가 먼저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땅은 김정자 단독 명의이며 증여 상속 예정이 없습니다. 향후 접근 시 민형사상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걸 정리한 뒤 산속 전원주택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물을 데우고 스스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한 사람도 만나지 않고 마트도 한 달에 한 번만 나갔죠. 조용히, 정말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산 아래 마을까지 장을 보러 다녀오고 오르막 흘길을 힘겹게 걸어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원주택 담벼락 아래 두 사람이 무릎 꿇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흙탕물 튄 슬리퍼, 축 늘어진 어깨, 빗속에서도 꼼짝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제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순간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왔지? 무슨 말을 하러 온 걸까? 마음은 요동쳤지만 몸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보다 조용히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아들은 젖은 바짓단을 끌어올리며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표정엔 미안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조심스러운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차가웠습니다. 왜 왔니?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제대로 말하고 싶어서 왔어요. 나 이혼 준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엄마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알고 난 뒤엔 같이 살 수 없겠더라고요. 그 말에 숨이 멎는 듯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무엇이 놓였습니다. 그토록 말없이 지켜만 보던 아이가 결국 진실을 바로 보고 제 편이 되어 주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로 제 가슴속 얼어붙었던 감정이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설마 했어요. 설마 그 사람이 엄마를. 그런데 CCTV, 냉장고, 쓰레기 봉투, 그리고 경찰 조사 내용까지 보면서 더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엄마를 가족으로 여긴 적 없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그걸 너무 늦게 알아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손은 어릴 적 제 등을 감싸주던 따뜻한 손 그대로였습니다. 그 손을 잡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라도 돌아봐줘서 고맙다. 난 그거면 됐다. 그 옆에서 며느리는 여전히 말없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입술을 꾹 다문 채 서 있는 모습.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왜 그랬나요? 무엇 때문에 가족을 이렇게 무너뜨렸나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돌리고 아들만 바라봤습니다. 엄마, 재산 문제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사람, 등기소에 연락한 것도 저 몰래 했더라고요. 제가 알게 된 건 어제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왔어요. 다시는 엄마한테 그런 일 없도록 하려고요.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조금 놓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와줘서 정말 고맙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지킬 거다. 내가 엄마 걱정해서 하는 말인 거 알아. 하지만 엄마도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다. 너는 너의 자리에서, 나는 나의 자리에서 이제부터는 스스로 걸어가자.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비가 잠시 잦아들었고 젖은 나무 사이로 조용한 바람 한 줄기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오래된 오해를 조금은 씻어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금고 안에서 오랜만에 민서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밝게 웃으며 제 무릎 위에 앉아있던 그 아이. 그 아이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저를 순수하게 할머니로 불러줬던 존재였기에 세상과의 인연을 끊은 채 조용히 산속 전원주택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3달째였습니다. 휴대폰도 없애고 우편물도 멀찍이 둔 채 마트는 한 달에 한 번, 이웃과는 고개 인사 정도만 나누며 지냈습니다. 무거운 외로움 속에서 가끔씩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민서 그 애는 잘 지내고 있을까? 갈비찜을 맛있다며 입을 크게 벌리던 그 아이, 제가 해준 계란말이를 레스토랑보다 맛있다며 뺨을 붉히던 아이. 그렇게 생각에 잠긴 어느 날 대문 옆 우편함에 정갈하게 접힌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정자 할머니라는 수신인, 보낸 사람은 민서. 봉투를 들고 들어와
두 손으로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하얀 종이에 꾹꾹 눌러 쓴 삐뚤빼뚤한 연필 글씨. 할머니, 나 민서예요. 엄마랑 아빠가 자꾸 할머니 욕해서 저는 방에서 조용히 할머니 사진 봐요. 전에 같이 갈비찜 먹던 거 기억나요? 그날 먹은 건 엄마가 만든 거 아니고 할머니가 냉동실에 해두신 거였어요. 저는 괜찮았어요. 할머니, 나 거기 가면 안 돼요? 너무 보고 싶어요. 손에 쥔 편지를 바라보며 저는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잊지 않았구나. 아직도 날 기억하고 있었구나. 며칠 뒤 점심 무렵 대문 앞에 서 있는 작은 아이 하나. 민서였습니다. 머리는 부스스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분명하게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왔어요. 혹시 조금만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저는 말없이 그 아이를 가만히 안았습니다. 그제야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와의 일상은 짧지만 깊은 평화를 주었습니다. 학교 끝나면 같이 장독대에서 깻잎을 씻고 밤이면 난로 앞에서 귤을 까먹으며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랑 있으면 학교 가는 것도 좋아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요. 그 말에 모든 외로움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서가 제 집에 있다는 걸 어디선가 들은 듯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번호는 바뀌었지만 그 말투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님, 민서가 그쪽에 있다고 들었어요. 갑자기 사라져서 많이 놀랐어요. 애 엄마로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이는 본가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재산 문제도 이제 정리하실 때가 됐죠. 민서도 결국 저희 아이니까요. 자꾸 이렇게 엮이시면 곤란해져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민서를 찾는 게 아니구나. 그 애를 데려가고 싶은 게 아니라 재산 때문이구나. 저는 그 길로 법무사를 찾아갔습니다. 김정자는 민서에 대한 후견 권한을 신청하며 현재 본인의 건강 상태 및 생활 환경 등을 감안해 민서의 정서적 보호와 주거 지원을 장기적으로 준비 중임. 공증된 내용은 상속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민서를 위한 보호와 주거 제공 약속을 담은 문서였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당장은 상속 얘기보다 아이가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는 걸 법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 아이에게 재산을 주는 게 아니라 살아갈 곳을 주고 싶은 거예요. 민서와의 삶은 계속됐습니다.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밤이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제비를 나눠 먹고 그 아이는 더 이상 무거운 마음을 가진 손주가 아니라 그저 따뜻한 봄날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등기우편이 조용히 평화를 무너뜨렸습니다. 친권자 변경 및 양육권 반환 청구 소송. 며느리와 아들이 민서를 되찾겠다며 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김정자 씨는 유산을 미끼로 아이를 유인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노인이 아이를 양육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들에겐 민서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목표를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재판날 법정에 선 민서는 작게 숨을 고른 뒤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민서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무슨 말해도 화내지 않고 밥도 같이 먹어요. 엄마는 제 얘기를 듣지 않고 맨날 핸드폰만 봐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고 싶어요. 그날 법정의 정적을 깨고 한 여성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전 민서의 이모입니다. 그녀는 판사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 동생? 아이를 낳은 적 없습니다. 민서는 제 아이입니다. 몇 년 전 개인 사정으로 아이를 맡겼지만 법적 입양 절차는 끝나지 않았고 지금은 제가 친권자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의사와 정서 안정을 생각했을 때 그 누구도 아닌 김정자 어르신이 민서를 진심으로 지켜주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정안은 적막했습니다. 민서의 이모라고 밝힌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제출한 서류 한 장이 그 침묵을 갈라놓았습니다. 민서의 법적 친권자 생모 김수연, 입양동의 미완료 상태, 법적 친모로서 친권 및 법적 책임 보유. 판사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수연 씨, 아이를 맡긴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작게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7년 전 저는 아이를 홀로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남편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육아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제 동생, 지금 민서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그 사람은 당시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었고 아이만 잘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아이를 맡겼어요. 하지만 그게 실수였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손짓하자 순식간에 정적이 다시 감돌았죠. 김수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뒤로 동생은 아이를 데려다 놓기만 했지 정서적으로 돌본 적이 없습니다. 민서는 늘 혼자였고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고 밤에는 울며 잠드는 날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할머니를 찾아 편지를 쓰고 혼자 버스를 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민서가 스스로 살고 싶은 곳을 찾았구나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제 눈엔 자연스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아이가 내게 했던 말들이 다시 머릿속에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여기 오면 꿈도 좋아요. 판사는 제게 물었습니다. 김정자님, 지금까지 아이를 돌보셨는데 앞으로도 아이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네,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이 아이를 품은 날부터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판사는 다시 조용히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서 군, 지금 누구랑 살고 싶나요? 민서는 작게 숨을 쉬더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할머니랑요. 계속 같이 있고 싶어요. 왜죠? 할머니는 제 말을 들어주시니까요. 밥도 같이 먹고 제가 무서운 꿈 꿨다고 말하면 손도 잡아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서에 대한 친권은 생모인 김수연 씨에게 귀속한다. 단 양육은 김정자 씨가 계속 맡는다.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주거 연속성을 고려한 결과다. 그날 법정을 나서며 저는 민서의 친어머니 김수연 씨와 조용히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눈시울을 붉힌 채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저보다 어머니 품에서 더 자라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자입니다. 그 어떤 서류보다 이 아이 눈빛이 나한테 그렇게 말해줬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법정 끝자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판결이 끝난 뒤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며느리는 등 뒤로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고 아들만이 마지막 순간 제게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민서가 이렇게 잘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까지 상처받은 것도 이제서야 다 보입니다. 저는 잠시 그 아이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이제부턴 나한테 뭘 하려 하지 마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용서야. 그날 밤 민서와 나란히 앉아 조용히 된장을 푸는 저녁을 맞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내 손보다 더 커졌다는 걸 처음 느낀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민서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선생님이 그러셨는데요. 요즘 제가 웃음이 많아졌대요. 그래, 그건 좋은 거다. 저는 생강청을 덜어 물에 타며 그렇게 말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며칠 전부터 느껴지던 몸의 묵직한 피로가 그날따라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숨이 찼고 계단 몇 칸을 오르면 가슴이 쿡쿡 아려왔습니다. 그저 노하겠지 하고 넘겼지만 민서가 잠든 뒤 조용히 앉아 있으면 한밤중 가슴을 움켜쥐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조용히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들여다보다가 말을 아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노안에 의한 심장 기능 저하입니다. 특별한 치료법은 없고 수개월 이내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푸르렀고 길가 감나무엔 주황색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그 밝고 고요한 풍경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 몰래 안방 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열고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서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거주 및 생계 지원은 이 계좌에서 제공한다. 주거 재산은 동결 후 민서가 본인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시점까지 유지된다. 저는 유산을 물려주는 대신 살 수 있도록 돕는 조건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민서가 살아가며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당당히 걸어가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편지 한 통을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야, 할머니는 너를 만나 참 따뜻한 인생의 끝자락을 살았단다. 사람들은 유산을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에게 사람을 믿는 법을 물려주고 싶었단다.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는 법,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는 방법을 할머니는 너와 살면서 다시 배웠단다. 내가 웃는 모습을 보면서 내 숨이 조금씩 덜 아쉬웠어. 편지를 봉투에 넣고 그 위에 민서에게 할머니가라고 조용히 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침대에 누워 지내게 되었습니다. 민서는 매일같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지실 거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면 민서가 발끝으로 살금살금 안방에 들어와 제 손을 꼭 쥐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내게 마지막 용기를 줬습니다. 그래, 더 이상 아프다고 하지 말자. 이 아이의 기억 속 나는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어느 날 민서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제게 편지를 하나 쥐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제가 썼어요. 종이엔 단 2줄. 할머니, 나중에 나도 누군가한테 할머니처럼 따뜻한 어른이 될게요. 그 편지를 읽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나는 잘 살아온 거야. 그리고 이 아이 덕분에 내 인생은 따뜻하게 끝나겠구나. 그날 새벽 잠에서 깬 민서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저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내 얼굴 보니까 다 나은 것 같다. 민서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이제는 제 손보다 커져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전원주택 마당의 감나무 잎이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그날 민서가 학교에 간 사이 저는 작은 손수건을 개며 옆에 두었던 편지를 조용히 다시 읽었습니다. 민서야, 너와 함께한 이 계절이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빛났단다. 사람들은 유산을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에게 남기고 싶은 건 사람을 믿는 마음이야. 기억해줘. 사람이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또 사람 덕분에 살아낼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다음 생에도 나는 꼭 너의 할머니이고 싶구나. 그날 저녁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숙제 없어요. 우리 같이 밤하늘 별 보러 가요. 하지만 제가 대답하지 않자 아이의 발걸음이 조용히 멈췄습니다. 할머니, 며칠 뒤 작은 마을 장례식장 한켠에서 단정히 놓인 작은 영정 사진 하나, 검은색 테두리 안에 김정자 여인은 고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몇 안 되는 조문객이 찾아왔고 민서는 검은 양복을 입고 누구보다 의젓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엔 눈물이 많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작은 손으로 영정 사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잘 다녀오세요. 이제 제가 잘 살아볼게요. 장례가 끝난 뒤 민서는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김정자의 유언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집과 예금 일부는 민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주거와 교육 목적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재산의 나머지는 지역사회 장학기금으로 기탁할 것. 그 옆엔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서야, 너는 이 집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 이 집에서 사랑받은 기억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해. 할머니가 못다한 따뜻함을 너는 내 옆에 누군가에게 나눠주렴. 그것이 내 진짜 유산이란다. 그날 이후 민서는 학교가 끝나면 주말마다 혼자 마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작은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해줬던 얘기처럼 저도 누군가한테 따뜻한 말을 해주고 싶어서요. 이웃들은 말했습니다. 저 아이 예전 김정자 할머니 손주잖아. 그런데 참 말도 바르고 따뜻하더라. 민서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자 할머니가 남긴 삶의 방식을 기억했습니다. 정직하게 밥 짓고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힘든 사람 옆에 말없이 손을 얹어주는 사람. 어느 날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전원주택에 남은 소년, 할머니의 유산으로 따뜻한 마을 만들다. 그날 밤 민서는 유언장을 꺼내 조용히 읽었습니다. 내가 너를 만난 건 내 삶의 기적이었단다. 사람을 믿지 못했던 내 마음을 내가 마지막으로 안아줬어. 내가 너에게 남긴 건 집도 땅도 아니야. 살아갈 이유야. 그걸 잘 간직하고 꼭 누군가의 따뜻한 어른이 되어주렴. 민서는 편지를 접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가 또렷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받은 건 집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예요. 남들은 김정자가 남긴 집과 재산을 말했지만 민서가 오래도록 간직한 건 할머니와 나눈 된장국의 냄새, 빨간 손수건에 싸준 반찬, 그리고 비 오는 날 마루 끝에 앉아 나눴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그것이 진짜 유산 아니겠습니까?